그리고 머신러닝, 딥러닝, 또 요즘 아주 각광받고 있는 챗GPT 같은 생성형 AI에 대한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AI라고 하면 왼쪽에서 보시는 그림처럼 큰 인공지능 영역이 있으면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기계한테 학습을 시키는 그 의미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기계학습, 기계가 도대체 어떻게 뭘 학습을 한다는 얘기냐 하는 거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계학습 중에 또 일부는 신경망, 사람의 뇌의 뇌를 모방한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죠. 그런 뉴럴 네트워크를 모방한 그런 알고리즘 영역이 있고요. 그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 중에서도 또 딥 러닝에 해당하는 알고리즘들이 있고, 거기 유명한 CNN이나 RNN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간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제너레이티브 AI, 생성형 AI까지 이렇게 이런 큰 그림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인공지능이라 하면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려는 컴퓨터 과학의 한 분야이다. 그래서 약 인공지능하고 강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물론 강이 좋겠죠. 강이 사람하고 더 유사하게 이제 작동하는 걸 텐데, 강 인공지능은 극히 드물고 아직 구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이제 위크 AI고요.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하위 분야로 컴퓨터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고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과 기술을 개발하는 과학이다 라는 겁니다. 또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한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기계학습의 하위 집합으로 심층 신경망을 사용해서 인간 두뇌의 복잡한 의사결정 능력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생성형 AI는 새로운 콘텐츠와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인공지능의 한 종류이다. 요즘 챗GPT한테 그림 그려달라, 뭐 작곡해달라, 뭐 논문을 정리해달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뭐 글을 써주거나 그림을 생성해주거나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생성형 AI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인공지능의 큰 계열들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어떤 방법은 룰 베이스드죠. 룰 베이스드 모델인데, 여기 보시면은 전통적인 방법은 데이터하고 룰을 넣어줍니다. 같이. 그래서 그게 구성되면 뭐가 되죠? 여기 함수가 되는 거죠. 함수는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러고 나서 정해진 인풋과 규칙, 그것을 처리하는 규칙을 함께 함수화해서 자동화해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게 전통적인 룰 베이스드 시스템이고, 또는 전문가 시스템, 뭐 퍼지 시스템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초기에 AI 초기의 행태입니다. 근데 이제 머신러닝에서는 크게 바뀝니다. 인풋은 그대로 주는데 답까지 같이 작성을 해서 줍니다. 그리고 나서 룰을 찾아내게 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과 전통적인 프로그래밍과의 큰 차이는 바로 룰을 어느 단계에서 넣느냐인 것이죠. 그래서 머신러닝은 인풋 데이터와 답을 미리 넣죠. 그래서 이 인풋 데이터들로 독립 변수들로 종속 변수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내거라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머신러닝을 크게 주도를 했고요. 머신러닝 안에 아까 얘기한 인공신경망, 신경망 안에 또 딥러닝, 또 이 안에는 제너레이티브 AI, 이렇게 인공지능 영역이 현재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또 차이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경험도 해봤고 많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머신러닝에서는 인풋을 넣고 퓨처 익스트랙션을 어느 정도 사람이 개입을 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개입해서 그 개입할 수 있는 도구나 근거는 뭐냐? 통계학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규칙을 만들어서 관여를 하고 이제 어떤 분류를 하게 한다든지 예측을 하게 한다든지 해서 아웃풋을 만들어내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딥러닝과의 그런 머신러닝과의 차이는 뭐냐? 그림에서 확연하죠. 인풋은 똑같이 넣는데 이 사람이 관여하고 알고리즘으로 식별해내는 요 과정이 예, 없어집니다. 통합됩니다. 통합. 그래서 사람이 관여하지 않아요. 사람이 관여하지 않고 이 피처 익스트랙션 특성을 추출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뭔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걸 다 기계한테 맡기는 겁니다. 왜? 이쪽에서는 그래도 정형 데이터, 적어도 반정형 데이터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정형 데이터일 때 이것들이 사람들이 관여하고 하는 게 용이하겠죠. 근데 요즘 그 뭐 사진 식별이나 물체를 탐지한다든지 또 소리 또 이런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는 사람이 이렇게 일일이 뭔가를 식별해내기 위해서 규칙을 만들고 그걸 규칙을 주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딥러닝한테 다 맡기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답만 가르쳐주고 네가 오류가 제일 작게 나는 또는 가장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그 팩터들, 그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그 모델 파라미터들을 네가 찾아내. 그래서 답을 내라고 하는 게 딥러닝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표에 보시면은 정리를 아주 뭐 제가 했지만 잘 했다고 보는데요. 대상 데이터가 머신러닝은 정형이라는 거. 정형 데이터가 전제가 돼야 돼요. 예. 정형인데 딥러닝으로 한다. 그럼 오히려 예, 정확도가 신뢰도가 확 떨어집니다. 왜? 정형 데이터는 사람이 판단할 수 있고 사람이 규칙을 만드는데 많이 관여해서 뭔가 좀 정밀도를 인위적으로 높일 수가 있어요. 근데 딥러닝에서는 그거 자체를 아예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더 불리한 거죠. 반대로 비정형 데이터에다가 머신러닝으로 뭔가를 해결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또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비정형은 어떤 사람이 개입해서 규칙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거죠. 예, 가장 중요합니다. 대상 데이터에 따라서 방법론을 정해야 된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보면 예, 정형 데이터에는 뭐 이렇게 PCA나 K-means 클러스터링, 디시전 트리, 랜덤 포리스트, 서포트 벡터 머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정형 데이터일 때 효과적이고 유용합니다. 그리고 비정형일 때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CNN, RNN, DBN, GAN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자료량도 장단점이 딱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머신러닝은 정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떤 중소규모의 데이터로도 충분히 어떤 효과가 날 수가 있고요. 근데 딥러닝은 그래서는 안 되죠.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딥러닝 쪽으로. 그래서 데이터도 많은 데다가 여기서 보시면은 대충 느낌이 오시지만 이런 은닉층들을 통과하면서 수많은 경우의 수를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학문적 요소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머신러닝에서는 당연히 수학보다는 통계학에 더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통계학 기반의 뭔가 알고리즘들이 많이 나왔고 그걸 사용을 합니다. 근데 딥러닝 쪽으로 오게 되면 통계학보다는 수학이 더 많이 쓰입니다. 예, 수학적인 뭐 시그모이드라든지 뭐 경사하강법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수학 연산들이 더 많이 쓰이게 돼요. 이런 큰 차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개입 정도를 봐도 이제 머신러닝은 사람이 많이 개입하게 되고 딥러닝은 최소화되는 거죠. 사람의 개입이. 또 필요 지식은 데이터 전처리, 파생 변수 생성,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딥러닝은 사실 그 블랙박스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복잡한 구조를
뭔가 100% 이해하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떤 자료 전처리만 할 줄 알고 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인풋을 넣고 뭐 조정 하이퍼 파라미터들 뭐 의미가 뭐고 그것들을 어떻게 설정하냐 이것만 알면은 이제 딥러닝은 또 가능한 또 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점이지만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죠. 컴퓨팅 리소스도 당연히 머신러닝은 데이터 수가 중소규모도 가능하기 때문에 적게 소모가 되고요. 딥러닝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한 대로 힘들면 뭐 클러스터링해서 요즘엔 GPU도 클러스터링 해가지고 같이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들이 엔비디아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러한 확연한 차이들을 이해를 하시면 머신러닝하고 딥러닝하고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차이들이 나는구나. 그래서 정형 데이터에 딥러닝을 적용한다든지 비정형 데이터에 머신러닝을 적용하는 그런 일은 이제 이해가 불가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제 주위에서도 도대체 머신이 무슨 러닝을 한다는 얘기냐. 나는 백나가도 그거는 이해를 못하겠다. 도대체 뭘 학습한다는 얘기냐.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생각을 해봤죠. 진짜 왜, 기계가 뭘 학습하는 거지? 예, 기계가 학습한다. 사람처럼 생각하며 학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주어진 데이터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최적의 기울기와 절편을 구하는 과정과도 같은 이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은 이렇게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있는 데이터 분포잖아요. 근데 이게 좀 더 우리가 좀 방향성을 알기 힘든 정도의 점수가 더 많고 데이터 수가 많고 분포도 뭔가 방사형이나 이렇게 되면은 이 최적의 기울기, 선형 기울기를 찾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딱 보면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게 가장 최적이겠구나. 선형 회기선이요. 그냥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지만 컴퓨터가 직관적으로 이렇게 알까요? 그건 아닌 거죠. 컴퓨터는 똑같아요. 이것도 뭐가 뭔지 모르는 거죠. 얘는 해봐야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360도 돌아가면서 기울기를 360도로 다 바꿔가면서 했을 때 최소 오차, 최소 잔차가 나는 최소 오차가 나는 최적의 회기선을 찾아낼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시행착오를 해서 최적의 기울기와 절편을 결정하는 것. 요것을 결정해 나가는 수많은 시행착오 과정에서 요것들이 업데이트 돼 나가는 과정. 그것을 학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걸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어떤 최적의 선형 회기선을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는 직관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지만 기계는 이렇게 한 번에 알 수 없죠. 뭔가 우리가 조건을 주고 네가 다 해봐 하는 거죠. 그럼 다 해보면은 최적의 이런 개수들이 나올 겁니다. 기울기와 절편. 그래서 이것을 찾아가는 과정, 그것을 끝없이 시행 반복하는 거. 그래서 요것들이 변경이 되겠죠. 업데이트가 되겠죠. 매번 할 때마다. 그 과정을 학습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웨이트와 바이어스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모델 파라메터라고 해요. 우리가 파라메터라고 하면 모델 파라메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모델이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데이터에 의해서 변해나가는 계수와 어떤 상수, 가중치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가중치가 모델 안에서 변경되면서 업데이트돼 나가는 가중치가 바로 모델 파라메터고요. 하이퍼 파라메터는 모델에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이퍼 파라메터는 그 외부에서 뭐 이거를 몇 번을 반복할 거냐 또는 뭐
다른 수치들을 어떻게 변경해서 학습하는 그 외부 조건을 어떻게 줄 거냐, 주로 이런 부분에 설정하는 수치들이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그 차이는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나중에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에라라는 표현과 레시듀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오차하고 잔차.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오차는 모집단으로부터 추정한 회계식의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얘기하고, 잔차는 표본으로부터 추정한 회계식의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시죠? 자, 우리는 대부분 모집단을 다룰 기회가 있을까요? 예, 잘 없습니다. 특히 자연과학뿐만이 아니라 뭐 대부분의 경우에 모집단 데이터를 직접 다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표본, 어떤 한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모델을 만들고 예측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델 표본으로부터 추정한 회계식의 예측값과 실제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값들 간의 차이를 이제 잔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오차와 잔차는 개념적으로 확실하게 구분해서 이해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림에서 보면 머신러닝의 목표는 뭐냐? 이 잔차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잔차는 이 회계식과 각 점들의 그 차이가 최소가 되는 걸 찾겠죠. 예. 그 찾는 과정을 머신러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머신러닝 학습 방식과 알고리즘 분류를 이렇게 정리해봤는데요. 지도학습이죠. 슈퍼바이스드 러닝. 답을 미리 알려주고 이 답이 나오려면 지금 있는 답을 구성하는 다른 변수들로부터 어떻게 해야 최적의 답을 구하니 하고 학습시키는 게 슈퍼바이스드 러닝입니다. 이거는 비지도 학습이죠. 비지도 학습은 뭡니까? 답이 없어요. 답을 못 주고 그냥 데이터 뭉태기만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뭔가 변수들 간의 어떤 뭐 PCA를 한다든지 주성분만 뽑아서 뭔가 그 큰 흐름으로 그룹을 그냥 나눠봐줘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클러스터링, 연관 규칙 뭐 이런 것들의 알고리즘이 적용이 되고요. 지도 학습에서는 당연히 레그레션 문제나 회귀 분석이나 식별 분석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도 있는데 이것들은 뭐 많이 그렇게 실예는 제가 잘 보지를 못했어요. 그다음에 강화 학습, 뭐 그 바둑, 뭐 게임 이런 거에 이제 강화 학습이 많이 쓰인다고 하죠. 또 제너레이티브 AI에도 일부 이 기법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분들이 있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한다. 그런 것들의 예는 이런 것들이 있다. 예입니다. 마지막 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딥러닝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고 뭐 그 개와 고양이 뭐 구분하는 거 그 초기에 굉장히 유행했었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의학계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병형군을 이렇게 캐치를 해낸다든지 또 혈관 분석을 해서 뭔가 진단에 쓰인다든지 이런 의학계에서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됐죠. 그래서 이런 그 딥러닝들은 그 데이터 추출 과정이 엄청 그 많고 복잡하고 여기서 수많은 수학 기법이 사용되고 그다음에 뭔가 표준화 기법 그다음에 이런 슬라이딩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훑어 나가죠. 그래서 그냥 흑백 문서면은 한 장을 이렇게 훑으면 되는데 칼라 RGB면 또 이렇게 레이어가 3개가 되고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계산량도 늘어나고 각종 그 특징을 추출하기 위한 그런 연산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경우의 수와 가중치 계산, 역전파 등 연산량이 급증을 해서 대량의 컴퓨팅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딥러닝을 하려면 GPU가 있는 장비를 사용하려고 하죠, 사람들이.
근데 이러한 모델은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블랙박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딱히 어떤 알고리즘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더라도 일단은 학술적으로는 설명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영상, 소리, 텍스트 등 비정형 데이터 문제에 더 효과적이고요. 예, 이런 복잡한 어떤 그 대상을 식별한다든지 하는데 규칙을 우리가 사람이 개입해서 규칙을 만들기가 당연히 쉽지가 않겠죠. 데이터가 굉장히 이미지니까 복잡합니다. 이미지를 어떻게 뭐 수평 방향 성분들이 뭐냐, 수직 방향 성분들이 뭐냐, 뭐 사선 방향 뭐냐 이런 것들을 다 규정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기계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게 이제 딥러닝 쪽의 근간입니다. 방법론에 생성형 AI는 이제 GAN이라 그래서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진짜 같은 가짜를 생성해내는 머신러닝 모델이랍니다. 그래서 진짜와 유사한 가짜 데이터를 생성하는 제너레이터와 진짜와 가짜를 판별하는 역할을 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 감별자, 그러니까 경쟁하는 구조. 보면은 웃기게 해놨죠. 예. 그래서 계속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예. 학습하는 거예요. 서로 같아지기 위해서. 그래서 가짜의 특성을 계속 학습함으로써 판별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고 감별자 또한 생성자가 만든 그런 부분이요. 서로 경쟁하는 과정을 통해서 생성자는 진짜와 가짜의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의 산출물을 만들게 되고 이 감별해야 되는 감별자는 50% 정도의 확률이 되게 되면 이제 그냥 반의 반이니까 그러니까 복불복이죠. 그래서 찍는 거나 다름없는 수준이 될 때 학습이 종료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걔는 저해상도 이미지를 고해상도로 개선하거나 음성을 복원하거나 게임 배경화면을 생성하거나 또 뭐 모조품 같은 거 많이 보셨죠? 예술 창작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기대되는 기술이랍니다. 근데 이러한 기술이 과연 뭐 실제 과학에서 어떻게 사용이 될까 하는 거는 뭐 제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 분도 있지만 어떤 물체가 좀 해양 속의 악조건 속에서 이렇게 관측되는 물체가 있는데 그런 물체는 그 표본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겐을 통해서 예, 계속 아주 퀄리티 있는 가짜를 생성해서 그걸 가지고 학습하는 그래서 모델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쪽의 일도 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예, 앞전에 말씀드렸던 파라메터, 모델 파라메터와 하이퍼 파라메터의 차이입니다. 이 개념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이퍼 파라메터는 학습 시에 적용되는 모델 외적 인자들로 각종 학습 조건 및 모델의 과적합 방지를 하는 기능과 역할도 수행함으로써 머신러닝과 딥러닝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델 파라미터는 가중치와 절편 등 모델 적합 시 피팅한다 그러죠. 피팅 시 학습 데이터에 의해 결정되는 인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개념적으로 이렇게 그려봤는데 예, 모델 파라미터죠. 얘는. 모델 파라미터는 이 모델을 구성하는 데이터와 어떤 규칙 또는 펑션, 공식에 의해서 갱신되는 최적화되는 예, 파라미터입니다. 그게 모델 파라미터예요. 내부 파라미터. 모델 안에 있죠. 근데 이 모델을 효과적으로 학습시키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몇 번을 반복하게 할 거냐, 뭐 트리의 개수는 몇 개로 할 거냐 등등 여기서 아까 얘기한 그런 또 과적합 방지를 위해서 페널티 수치를 얼마를 줄 거냐 뭐 이런 것들이 다 외부에서 도는 파라미터예요. 하이퍼 파라미터. 요렇게 이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모델 안에서 뭔가 변화되는 파라메타
가중치와 어떤 절편, 가중치들 이런 것들이 모델 파라미터고, 모델 바깥에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게 하이퍼 파라미터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서 하이퍼 파라미터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과적합 방지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모델 파라미터와 하이퍼 파라미터의 어떤 차이, 특징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